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권 유력 주자이면서도 본격적인 정치권 등판을 미뤄온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간보기 정치란 여야 비판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정치와 국가적 어젠더를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윤 전 총장뿐 아니라 대권 후보군들 모두 일방적 주장이 아닌 토론을 통한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정치권 이슈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자,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 국빈 방문을 했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럽 고지도까지도 직접 보고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번 유럽 순방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G7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지만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 12국 정도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이번에 방문해서 독도와 관련된 아주 귀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보는데 저는 평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팩트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고 역사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일본 쪽에서 우기고 이 부정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죠. 특히 이제 스페인 하면은 해양 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다 한번 지배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그 자료가 발견됐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다 이렇게 제공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럽 순방 특히 어떤 점 주목해서 보셨나요? 이번 이제 G7은 이제 두 번째 2년 연속 초대가 됐잖아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 스페인 방문 시점에서 이 조선왕국 전도 이 부분은 그동안 지난 주말에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지난 2010년 G20 정상회담에 비해서 보도량이 G7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숫자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스페인 방문 이 부분을 계기로 이제 보도량도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또 주중이나 아니면 주말에 발표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지난 주말에 조사된 거는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였다가 이번 주 초중반을 거치면서는 다시 좀 회복하는 모양새를 나타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유럽 순방의 결과가 여론의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후에 여론조사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야 간에 지금 꼰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고 민주당을 맹폭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사다. 오히려 그런 원조가 바로 국민의힘이다라고 반격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들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거 정말 꼰대 아닙니까? 낡은 이념과 세계관 30년 넘게 버리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게 바로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한다면 그게 진짜 기득권 아닙니까?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꼰수기, 꼰대 수구 기득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꼰수기 원조 맛집 정당의 대표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 제시 없이 안티테제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꼰대다, 꼰대다라고 외치기만 하는 진짜 꼰대의 모습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아닌 교섭단체 억가 연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폭망, 지옥, 대재앙, 얼치기, 정치 건달,
그야말로 아스팔트 보수들의 막말을 모두 모아놓은 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한 말씀을 그 또한 국민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새기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줄임말을 지금 많이 써요. 뭐 꼰수기 쓰고 조금 전에 억가 얘기는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썼던 말이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꼰대 공방이 필요한 시점이기 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청년 이슈가 요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슈를 던진 걸까요?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이 프레임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특정한 언어와 그리고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 그러니까 상대를 끊임없이 나쁜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프레임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구나. 어떤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상대 정당이라든지 상대 후보 자꾸 이제 프레임 덮어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구, 꼰대, 기득권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공격하던 말인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아주 수없이 들었었던 얘기인데 권력을 잡은 측은 항상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뭐 협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 공방이 오니까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멀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좀 이제 좀 한 발짝씩 좀 물러나서 저거보다는 이제 민생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빨리 복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김영준 싶습니다. 교수님 약간의 프레임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제 상견례로 회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덕담이 오갔는데 바로 이후에 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직전에 했죠, 직전에. 네, 직전이었군요. 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제 공격에 방점을 네. 둔다면 이준석 대표는 일단 지금 뭐 초기니까 화해하는 우호적인 모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결국에는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들의 대표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초전이나 아니면 예고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아쉬웠습니다. 이 당 대표들의 이런 덕담, 뭐 많은 국민들 또 언론에서 좀 호평을 했는데 직후에 또 이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니까 좀 국민들은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 이후에 보면 이준석 바람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면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선거전에서 개혁적 보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취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기는 했지만 얼마나 개혁적인 정책들 이슈를 던지느냐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한데 최근에 보면 수술실의 그 CCTV 설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기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입장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뭐 굳이 이 두 개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좀 변화된 모습이 언제쯤이든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꽤 뭐 개혁적인 이슈 던졌지만 또 본인이 속한 정당이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를 둔 여러 또 사안들에 대해서도 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CCTV 관련된, 그러니까 수술실 CCTV 관련된 거는 여론사를 했었을 때 한 10명 중에 8명가량이 찬성하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선거를 당장 앞둔 그런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가치를 둔 또 의료계에서 이제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 취지라기보다는 좀 고민을 해보자, 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마치 찬반 이런 대립구도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가치의 이제 구도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는 뭐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바톤 터치는 윤석열 혹은
홍준표 뭐 이런 등등의 잠룡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재명 또 이낙연, 정세균 등의 잠룡들과 계속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확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연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전화통화로 했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이 신중해달라라는 걸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신중함을 견지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본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인선 두고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삼선의 한기호 의원 과거 했던 발언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언 자체가 본인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건데, 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만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광주의 아픔 잊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기호 의원이 이전에 했던 말은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을 대대적으로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5.18을 연계시켰다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또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가 정부 전복 작전할 것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혁신을 한다라는 게 사실 당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것일 텐데 뭐 꼭 한 사람만 지목하는 건 또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주변 인선이 중요하다고는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인선도 마찬가지죠. 광주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었던,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아픔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무총장은 5.18과 관련돼서 과거 같으면 이건 막말이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인선을 한 거라든지요. 또 아니면은 지금 공정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게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시장 만능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안보 보수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천안함 유족을 만나서 같이 아픔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아마도 역할 분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그동안 보수가 갖고 있었던 아주 정통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법치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거에 있었던 혁신적 보수와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시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와 거의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좀 길게 호흡할 필요가 있다. 아니, 하루에 10군데 인터뷰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차분하게 정책 개혁적 보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그 이상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기호 사무총장이 그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좀 한 호흡을 길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인선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대변인도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인선에서 또 새로움을 또 네.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이번엔 대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 두 사람 간 경쟁률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서요. 지금 박빙 상태로 좁아졌습니다.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뭐 전원 정치한다, 간보기 정치한다, 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마저 막 비판을 하다 보니까 좀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 거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줬을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두 사람의 양강 구도에 대한 거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네. 위험하다고 봐요.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두 사람의 확장성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 6개월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새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생각하면 떠오르면 기본소득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뭐 상식과 정의라든지 뭐 국민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젠다가 크게 두각되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다른 후보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으나 이제 만약에 저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3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뭐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새로움에 대한 아이콘이 됐다고 한다면 그 새로움과 새로움이 결합이 되면은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이제 정치적 색깔과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게끔 몰려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 조사보다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김영준 교수께서는 큰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데 일단 맞는 평가입니까? 뭐 양자 구도로 이제 양강 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변함없는 팩트인 것 같은데 6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조사 결과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6월 첫째 주까지는 4.7 재보궐선거의 영향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또 계속 이어졌던 컨벤션 효과. 사전에 이제 요즘에는 전당대회가 사전에 선반영되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뽑힌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지지율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때 조사됐던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고요. 이제 이후에 최근 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좀 반등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 뭐 가령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교감이 지금 없는 듯 보이고 별의 순간이 조금 지나간 것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또 전원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이런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양강 구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뭐 6말 7초 그러니까 7월 초쯤에는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때쯤 되면은 뭔가 변화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워낙에 빨리 등판하라 이렇게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아예 이제 날짜까지 박아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화법이 뭐 뚜렷하지 않고 좀 추상적으로 하거나 비유적으로 하거나 정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에 올라오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등이 아마 그 내용이 포함이 될 겁니다. 정치 나서는 선언 대권 도전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위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민심 투어하면 국민이 짜증낼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 투어를 반영을 해서 해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 저런 입장 말고도 사실 나온 입장이 뭐였냐면 여야 협공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내가 할 길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전에 하루 전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27일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지 그 부분이 고민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선언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정치는 메시지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전 총장의 선거운동 해준 거예요. 본인의 상품이 좋다는 걸 강조해야지 왜 남의 상품만 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일부 주자들이 자꾸만 윤석열 후보로 빨리 입당해라 압박해라 8월 달에 버스 떠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 같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래서 27일이라고 날짜 박은 거 그런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저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양강구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되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높아지면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바깥에서 뭐 감나라 대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간에 당연히 정치 행보를 하려고 하면 정치 선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망이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정치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고 그런 수순에 맞춰서 가고 다만 이제 여야 협공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모든 것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당대표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도 국내인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큰 빅텐트가 될 수 있는 지금 당장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더 중요한 문제를 눕고 푼 다음에 윤 총장의 뭐 영입이나 이걸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는 뭐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빨리 들어와라, 빨리 선언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김 교수께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대선 발표의 방법이라든지 또 민심 투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언론에도 많이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 민심 투어 한다고 해서 뭐 국민들 관심을 받을 것 같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어묵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라는 또 입장도 밝혔어요. 그런 방법 자체 하나하나까지도 주변에 다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 지금 자문을 받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 양강구도 중에 한 분의 이제 후보지만 자칫하면 당에 들어가서 좀 매몰되는 느낌, 그래서 지지율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전례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대변인이나 아니면 대변인 역할하는 분들을 보수 매체의 기자 출신들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지금 주춤해진 지지율의 영향도 중도층이 조금 이탈하고 보수 색채를 이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입당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입당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주기를 이제 바라는 부분인데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가령 유승민 또 하태경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비판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대선 출마의 선언의 이제 형식이라든지 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교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우 뭐 이런 부분 의전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또 입당의 시기도 당겨질 수 있고 지지율도 이 강세를 띠고 있을 때 입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법적인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선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뭐 7월 바로 본인이 대권 도전 선언한 직후에라도 그런 걸 검증하는 시간들이 바로바로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장 언론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다고 생각하고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뭐 가랑클럽 토론이라든지 당장 뭐 KBS를 포함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저는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럴 때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를 넘어서서 왜 윤석열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공정과 정의의 가치, 자유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와 상식의 가치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원래는 진보의 가치였었잖아요. 진보의 가치를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 자신이 공정과 정의라는 거로 지금 환칠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가 진정한 공정이고 누가 진정한 정의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개인에 대한 정책 역량 말고도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이 도덕성 검증이라는 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도 선언하는 순간 이제는 도덕적 검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나름대로 잘 대처할 것이냐라는 아주 큰 과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야권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판하는 그 시기
그게 이제 지금 눈앞에 놓인 최대 이슈인데 여권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경선을 연기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당내 의원들이 경선 연기하자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뭐 서명을 받아서 60명 이상이 의원총회 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나 봐요. 그리고 헌 당규에 따르면은 60명 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오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칫 빨리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이 나야 계속 미뤄지게 되면 국민들한테 약간 세대결로도 좀 보여지고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벌써 여러 곳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일부 조사기관은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을 앞서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면 흥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후보 진영 간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지금 이목이 지금 집중되는 효과는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뻔한 선거인 경우에는 그리고 또 역전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선이 흥행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뭐 이재명 지사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받아들이면 또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사실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9월 달에 하면 워낙 안정적으로 이제 경선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든 아니 측근이든 이제 강도 높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선 연기론 자체가 말이죠. 김 교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선 연기하지 않고 원칙 고수하면서도 충분히 국민적 관심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도 여론조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원칙 고수하라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거기 조금 오해 여지가 있는데요. 원칙이라는 부분과 정치 부분 이제 충돌을 하는데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를 바꾼 거는 원칙을 깬 거지만 여기는 당원 당규상으로요 경선 연기는요 당무위원회 의결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그 팩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에 전해숙 최고위원도 나왔지만 2002년도 11월 10일 날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입니다. 정몽준 대표가 얘기한 거를. 그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연기하려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전략적 정치적으로 보면은 9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상대는 11월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여름에요. 지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선으로 가서 승리한다는 것이 과연 정치적 실리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적인 효과 그것이 한국 정치의 법칙이 또 있어요. 버리면 얻는다는 거. 2002년도 당시 6월 달에 이명박 후보가 과감하게 경선 연기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2달 연기해서 2002년 8월 달에 선거를 치렀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원칙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도의 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닐까. 더 필요하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당원 투표에 붙여준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당원한테 물어보고 당원들이 연기하라면 연기하고 연기하지 말라고 하면 연기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 최근에 보면 이해찬 전 대표죠. 그 이재명 지사 측의 민주평화광장 연대로 이제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는데 또 최근에 김경수 지사하고도 만났어요. 물론 이제 자치단체 일로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측에 친문 비문 물어봤더니 이재명 지사도 친문이다. 이걸 친문 비문으로 나누지 말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 그 아무래도 친문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불리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련의 만남들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뚫고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지지가 없었지만 지금 최근에 모임을 보면 한 4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저게 이제 친문 대
반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문은 나중에는 단일화를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변화의 부분들도 여권 내에서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네. 그 어제 정세균 전 총리 출마 선언식에 이낙연 전 대표, 김두관, 이광재 의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보면은 후발 주자들이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와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데 충분히 거기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가져갈 수 있는 득표율이 한 45% 안팎일 텐데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다자구도에서 한 20에서 25% 한 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을 반 이재명 그리고 친문 후보들이 합종 연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흥행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 명으로 압축만 된다면 경선이 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흥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반 이재명 후보들, 친문 후보들이 어제 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따로 여론사를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 구도에서는 조금의 변화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반 이재명 또 친문 이쪽 진영의 지지율의 변동, 합종 연행 이런 부분 충분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대표, 김용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